네, 흥미로운 발표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지금 이어서 바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토론자는 이번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은 성균관대학교의 박희진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자리 나와 계신가요? 아니면 네, 온라인? 안녕하세요. 저 온라인입니다. 네. 자료 공유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직접 하면 되나요? 아니면, 음, 네, 직접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하면 될까요? 네, 어, 선생님 발표가 온라인상으로는 조금 전달되는데 잡음이 있긴 했지만, 이미 발표문을 일찌감치 보내주시고 또 번역도 훌륭하게 되어 있어서 또 공유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발표문을 좀 차근차근 보셨으면 아마 본 발표가 굉장히 흥미로운 많은 내용을 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토론문을 좀 짧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 외에 오늘 학술대회 큰 테마와 관련해서 앞서 사회자 선생님께서 좀 많은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도 하시고 해서 혹시 시간이 되면 이 토론 내용에 덧붙여서 이후에 그냥 뭐 한두 가지 정도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본학회하고 이렇게 별로 이전까지 인연이 있었던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제 소개 겸 또 오늘 발표해 주신 사카키바라 치즈루 선생님의 발표문에 어떤 소위 연구사적인 관점에서의 의미를 조금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근현대의 일본에서 이 황후의 역할과 위상을 젠더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코 황후가 편찬을 명했던 수신서, 이 부녀감을 분석해서 19세기 후반 일본의 여자 교육이 그 전통적인 유교 교육의 계승과 함께 이 서양 근대의 진취적이고 자립적인 여성상도 같이 입이 되면서 근대 전환기의 모범적인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음을 고찰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부녀감이 기존의 지식과 체계에 대한 단순한 반복과 모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근대화를 비롯한 일본의 시대 상황에 맞게 이 지식 체계를 재배치하고 재의미화하고 있음을 밝혀낸 것입니다. 아울러 이 수신서의 편찬을 명하고 또 이를 직접 여학교에 하사하기도 했던 이 하루코 황후가 일본의 근대화와 또 특히 그중에서도 여성 교육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실 일본을 포함해서 한국에서 이 황후나 또는 왕후,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왕후에 해당이 되겠는데 또 이런 황후에 대한 평가가 양적 질적으로 좀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 발표에서도 선생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공적인 언어라고 했던 이전의 한문을 익힐 수 없었던 그런 여성교육의 한계를 비롯해서 또는 과거의 기록과 또 문서 보존의 문제 등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유교적인 도덕관 또는 현모양처 이데올로기가 황후 혹은 또는 여성 권력자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예나 지금이나 좀 크게 작동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련의 고정불변의 전통 지식, 이 어떤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사실 의구심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연구사의 관점에서 사카기바라 교수님의 발표문이 향후 양국 간의 의미 있는 연구 지평을 열어주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이에 대한 간략한 소감으로 토론을 대체해 보겠습니다. 본 발표는 이 황후 하루코와 여성교육을 매개로 일본의 근대화가 갖는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발표자가 지적한 대로 이 하루코가 어려서부터 왁화 또는 붓글씨 외에도 이 한학 교육을 받았고 또 중국의 여사서를 정신적인 지주로 삼아
국모로서의 자질을 키운 점, 그리고 이 황후가 되어서 개혁의 중심에 서고 또 교육서, 도덕서 또는 수신서를 편찬해서 이 근대적인 여성 국민의 육성에 공헌한 점 등을 생각할 때 이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이 근대 일본에서 어떻게 계승되고 또 변형되었는가 잘 이해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시기상의 차이는 있지만 조선의 소희왕후가 지은 내훈의 전유 방식, 다시 말해 이 전범이 되는 중국의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당시 조선의 상황에 맞도록 재편해서 그 독자성을 만들어내는 방식도 본 발표에서 좀 좋은 참조점으로 앞에 부분에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동아시아의 어떤 이런 지적 전통의 계승과 변용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보면 일본과 조선의 예를 통해서 추체험해 볼 수 있는 발표로서 굉장히 흥미로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발표에서 주되게 강조되고 있는 또 하나의 논점은 이 황후의 역할입니다. 이 황후를 본 발표에서는 이 권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여성으로 지칭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당연히 이 황후가 이 메이지 일본의 절대 권력자였던 천황을 바로 옆에서 보필을 하는 존재였다는 점에서 이 권력자의 옆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좀 더 중의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이 본 발표는 포함을 하고 있는데, 당시 황후가 현실 정치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소위 원칙 하에서 천황의 위험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각과 이 천황 간의 어떤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이 정치적인 구십점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발표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시 황후가 단순한 권력에 가까운 여성이 아니라 굉장히 이상적인 권력에 가장 어울리는 존재로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고도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데 이 황후는 메이지 천황을 대신을 해서 여러 가지 공무를 대체하기도 한 바 있고 또 제국의회라는 일본의 소위 근대 국민국가가 형성될 때 가장 강력한 정치력을 갖고 있었던 권력의 중심이 있었던 이 제국의회에 참관하는 형태의 어떤 공무 수행의 모습도 보입니다. 또는 전시 중에는 이 상위 군인들을 위문하기도 하고 또 이 흥업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양잠소 같은 것을 설치해서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는 후대로 이어지면서 지금의 황후들도 이러한 정식의 공무로서 이 소위 하루코 황후가 만들어 놓은 이런 공적 세계를 전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는 이 현모양처, 일본에서 이제 보통 양처 현모라고 표현을 해서 양처 현모와 같은 이런 젠더 바이어스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황후가 전면에 나설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하루코 황후는 어떻게 보면 당시 일본에서 여성으로서는 감히 이룰 수 없었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어떤 정치력을 발휘했고 또 여성 권력자의 이런 공적 세계를 넓힌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기존의 역사에서 이 황후를 후계자를 잇는 존재라는 정도로 좀 정의를 해왔던 한계를 넘어서서 이 황후의 역할과 위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발표 말미에서 이 황후가 편찬한 수신서였던 이 부녀감, 제일 마지막 편을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 내용이 그러니까 낡은 관습으로서의 다처제를 폐지한 이 하와이 제도의 왕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카키바라 교수님께서도 그러니까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제가 지금 말했듯이 이 황후의 당시로서의 어떤 위상을 잘 보여주는 소위 예시로서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근대 일본에서 이 황후라는 존재가 당시
전통적인 여성의 위치를 넘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인 권력자의 역할을 창출해 낸 것입니다. 이렇게 동아시아의 어떤 지적 전통의 계승과 변형이라는 측면에서 황후의 역할과 그 의상을 재평가해 보는 연구는 근대 일본의 황후에만 국한할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발표에서 언급이 되는 하루코의 스승이었던 이 와카의 니오코와 같은 한학자도 여지사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데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황후를 어떻게 보면 계몽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여성이 이렇게 주체가 되어서 당시까지는 남성들의 어떤 전유물로 이야기가 됐던 어떤 한학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지적 전통을 만약에 이 주체가 여성이 된다면 어떤 형태로 계승하고 또 그것을 변형에 수용했을까, 창출해 냈을까라는 점도 아울러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아시아의 지혜 계승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전통과 근대 그리고 황후와 여성교육이라는 흥미로운 주제가 동아시아의 어떤 황후학의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여성사적 관점의 고전화, 동아시아사라는 것을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좀 지평을 넓혀본다든가 하는 다양한 연구 주제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이와 관련해 오늘 발표를 준비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답변으로 제가 사실은 선생님의 연구를 이렇게 저렇게 토론을 하라면 구체적인 걸 갖고 하겠지만 그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선생님이 평생 이루신 또 연구의 업적이 있으시고 한데 그래서 그냥 답변으로 이 한일 간의 황후 연구의 어떤 가능성이나 또는 그 외에 이 황후나 여성교육을 매개로 한일 간에 좀 이렇게 같이 연대해서 새롭게 연구를 해볼 만한 테마 같은 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榊原先生、どうぞ。最後のところでの、今後の、韓国と日本の交互研究においてのことについてお話し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すごく感謝します。今回の発表では触れ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ちょっと見えますでしょうか。今、一人で書いたんですが、戦争の時に、観光教育でルールというのが知られます。で、今日は触れてるんですけども、これは内君を表した、象形王侯の、息子ですよね。聖祖が作らせたものです。だから時代的にこの頃にその宮中の女性とか女性教育っていうことが重視されたんだなというふうに、内閣を書いてますが、息子はこういうものを求めているっていうことに一つあるかと思います。それから、ちょっと通訳をところどころに入れます。はい。今のところもう一回,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이 성종 내운을 간행한 소혜왕의 아들인 그 성종이 상강행실 연려도라고 하는 것을 간행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도 이제 근현대의 여성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이런 여성의 교육이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お願いします。はい。このことから、日本、朝鮮ともに、どういう時に、その女性教育というものが熱心に行われるかとか、考
考えられる共通の問題になってくるかなというのが一つあります。で、 첫 その 번째로는 後、もう一つ、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지금 보셨던 바와 같이 일본하고 조선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 여성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관심이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공통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저. 1917年を、先手のこれで書いていた一つの例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初めて朝鮮の人たち、女性たちが具体的な例として書かれたのが、この、東国に関する 중간에 끊겨서 잘 들리진 않았는데요. 1617년 이제 광해군 때에 쓰여진 동해신속 삼강행실도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아마 임진왜란 때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의 이야기가 이제 실제로 실린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はい。で、これは、戦争の時の、レイプされたりする時に、兵装を守るっていうことがすごく重要だと言われるわけですけれども、それはその前に日本の豊臣秀吉による侵略があった後の混乱の中で、こういうものが作られていきます。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전쟁에 있어서의 이런 여성이 이제 폭행을 당하고 이런 정조관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때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는 즉 전쟁을 배경으로 했을 때 그 여성에 대한 정조를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도저. 軍隊の機械化には、徴兵といって軍隊を作っていきます。そういう戦争っていう問題と、この女性の兵装っていうことを強めていくっていうことは、おそらく共通の課題だと思います。その意味で、時代が女性に何を求めるかっていうことは、知ることもありますが、それも、共通の課題として考えられる問題もあると思います。 좀 이렇게 잘 중간에 들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네. すいません。もう一度お願いできますか？最初の徴兵のところ。はい。明治っていう時代は徴兵制で男性が平民となっている時代なんですね。で、日本がそういう時か戦争のできる国になるっていうことが近代化でもあったわけなので、その戦争っていうことと、その戦争をする時代に女性がどうあるべきかっていうこと。 메이지 시대에 이런 징병 제도가 생기고 일본에 있어서는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면서 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이 시대가 여성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이. 以上でよろしいですか？いただいたことに関して、違う部分もありますが、でも共通して女性と政治であったりとか、女性教育ということでお互いに考えていけるしていく部分はあると考えます。以上です。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은 그 배경이라든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성과 정치 그리고 여성과 교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이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님 이상입니다. 네, 박예진 선생님께서 추가로 답변이나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선생님 발표하신 하루코 항어도 그렇고 아마 이 부녀감이라는 텍스트를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두 가지를 오늘의 학술대의 주제에 소위 이제 근대기에 창출된 좀 이런 지식 이게 어떤 정전화되는 과정과 관련해서 조금만 한 1, 2분만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이 부녀감 같은 경우는 선행 연구가 대부분이 이 유교주의적 교육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덕목, 효행이라든가 부덕, 당시 이제 여성이 그러니까 어떠한 덕목에 의해서 뭐 효를 행하고 정조를 지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덕목을 기반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근대 초기, 그러니까 여성 국민화의 어떤 초기 과정에서 이런 유교주의적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너무 불보듯 뻔하게 지적이 되어 왔던 상황인데 실제 지금 사카키바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부녀감에 있는 120개 예화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꼭 그런 유교주의적인 도덕관에 지배된 형태의 어떤 덕목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형태의 어떤 새로운 여성상들이 등장한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런 여성 교육을 포함한 국민화에 있어서의 어떤 정전 교육으로 가장 소위 지적을 많이 할 수 있는 수신서라고 하는 이런 도덕 교과서의 내용이 지금 그 당시가 아닌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적인 입장에서 다시 봤을 때에는 좀 재평가를 해볼 만한 요소들이 꽤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시대의 이런 전쟁을 포함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이런 여성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교과서에 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고 했는가라는 것도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황후 존재 자체가 일본의 근대에 창출된 소위 만들어진 정전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보통의 연구는 이 메이지, 그러니까 근대 천황에 대한 소위 이 정전화 과정에 관해서만 좀 주목을 해왔는데 실제로는 이 황후 자체도 그 이전 시대의 또 황후의 역할 또는 존재, 위상과는 굉장히 다른 진짜 그야말로 황후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근대 일본이었기 때문에 이 황후 자체의 존재가 오늘 이 국문학 성립과 정전화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그 정점에 있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이지 천황과 같이 페어를 이루어서 소위 이제 근대 일본의 어떤 이런 지식 체계의 많은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또 만들어진 이 황후에 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발표자 선생님의 답변을 필요로 하는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우리 청중들과 우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청중 질문 신청이 하나 들어와서요. 박시연 선생님께서 직접 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본어로 직접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はじめまして、私は三京館大学で不浄鏡と職権工法について勉強している大学院生パクシアンと申します。私は不浄鏡に特に関心があり、工法と不浄鏡の関係について関心があります。実際に先生の工法関連研究書も読んでみましたし、先生にお会いにできて嬉しいと思います。そういう意味で発表に関連する質問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工法は儒教の教育を受けたと聞いています。ところで、工法が命令して編纂された不浄鏡は西洋の話がかなり多いです。ご紹介していただいた金丸のお話の他にも積極的で主体的な西洋の人物が不浄鏡に多いです。このように不浄鏡に
西洋の人物が日本と中国の人物よりもっと多いのはなぜでしょうか。私はこれを口語が西洋の口語を見習おうとしたことと関連があると思います。つまり、口語が儒教の道徳に影響を受けたこともありますが、西洋に対する認識もかなり積極的だったので、五条鏡にさまざまな西洋の人物が登場したのだと思います。このような私の考えについて、先生の意見はどうなのか質問した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방금 해주신 질문 한국어로 간단히 요약 한번 해주시면 청중들 듣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성균관대학교 지금 분여감과 황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박시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발표해주신 선생님 책도 좀 보고 공부를 좀 했는데 제가 드린 질문은 황호가 지금 유교 뭐 여사서라던가 이런 교육을 받았다라고 지금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황호가 명령해서 편찬된 이제 분여감을 보면은 이제 서양 인물이 일본이나 중국 인물보다도 많고 그리고 지금 발표에서 소개된 카마마루 이외에도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서양의 인물들이 상당히 분여감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여감에 이러한 서양 인물이 왜 그렇게 많을까라는 질문을 드렸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하루코 황후가 유교의 영향뿐만 아니라 어떤 서양의 황후들을 이제 본받으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러한 서양에 대한 관심이 황후가 관심이 있었고 그 영향력으로 분여감에 또 여러 서양의 다양한 여성 인물들이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는 저의 생각에 대한 이제 발표자 선생님의 의견을 질문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직접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はい、例えば、アウグストゥスでしたっけ？西洋の皇后に、から皇后っていうものはどうあるべきかっていうことをたくさん学んでいますので、そういうことの影響も当然、扶助鏡の中には反映されていると思います。ただ、ちなみに、明治公設録の方は、小学校の教科書などにも使われたんですけれども、扶助鏡は、その後はあまり広まらなかったんですね。で、鏡を読むような対象というのも、政治家とか、このハイクラスの男性の奥さんになるような人たちに向けてっていうところで、その春子が理想としたことが、ならば日本人の時代の中ですぐ受け入れられたかというと、そこにはギャップがあった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も結構は非常に西洋のことを学んでいましたし、西洋の皇后のように、行動するっていうことを強く思っていたと思いますので、ご質問のように西洋の影響はとてもあったと思います。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질문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양의 영향은 굉장히 크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메이지 효절록 같은 경우는 소학교 그 교과서에도 수록이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분여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중에게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분여감 같은 경우는 대중들보다는 좀 하이 클래스의 여성들한테서 이렇게 수용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질문해 주신 선생님께서는 해결이 되셨는지.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요. 지금 질문은 여기까지 이제 받으면 될 것 같고요. 발표자 선생님, 토론자 선생님들 너무 다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다.